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진 대사님의 용정오투 시간입니다. 허 대사님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아주 근래 저 코로나 이후 작년 이후의 동유럽의 현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다 지금 난립니다만 동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슷한 통계가 나오고 있고, 일단 사람들이 거의 지금 심적으로 지금 멘붕 상태에 온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그 나라들이 서구 자본주의 같은 그런 생활 수준 유지하고 있지 못한데, 그러니까 한시라도 빨리 지금 야근도 하고 이래가지고 소득을 올려야 될 상황에 지금 무슨 모이지도 못하고 시장은 축소되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동유럽이 꽤 오랫동안 이제 서방이나 북미 대륙 사람들이 이제 관광을 선호한 그런 지역이 있는데, 이 관광 수입도 어마어마하게 좀 축소됐거든요. 크겠죠, 그죠? 예,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뭐 동유럽은 아닙니다만 거기도 지금 뭐 그 관광가 먹고 산다는데 엉망진창인 상태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한국 기업들이 또 진출했고 서방 기업들도 나가 있습니다만은 제조업 자체가 워낙 지금 좀 취약한 구조로 나가다 보니까 이제 전체 소득 순위라든가 경제 성장률 담보하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대개 동유럽이 연 4% 정도 경제 성장을 평균적으로 하고는 있었는데 지금은 형편없죠. 거의 마이너스로 떨어진 상태고요. 코로나 초창기에는 서유럽의 코로나가 많이 발생해서 사망자가 막 나올 때 상대적으로 의료 복지 시스템이 좀 후진적인 동유럽에 비해서는 오히려 코로나가 좀 덜하다. 그래서 동유럽이 과거 이 사회주의식 통제 체제를 가지고 있어서 코로나 확산에 대해서 사회 통제를 국민들에게 강하게 하다 보니까 그 사회 저항을 하고 있는 서유럽에 비해서는 통제에 단련된 동유럽 사람들이 코로나 피해서 좀 자유롭다. 처음에는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자유로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동유럽의 지금 이 타격이, 경제적 타격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지금 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체제 전환 시작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나라들이 많은데다가 경제 역시 이제 그나마 공업 생산력이 좀 있고 나름대로 수출을 한다는 나라들도 지금 대외 종속 문제가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역시 동유럽에 대해도 이제 자체 자본력이 약하다 보니까 이미 한 10수년 전부터 중국이 차고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한가리 있을 때마다라도 중국이 소위 말해서 그 내수 시장을 굉장히 잠식에 들어가지고 자본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자본 대줄게. 그러니까 정거장을 만들자, 그냥 물류 창고를 만들자 이런 프로젝트를 중국이 많이 들고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가리 있을 때가 2009년 10년인데 그때 중국 대사를 만나가지고 이제 식사한 자리에서 그때 저희 대사가 없어서 제가 대사 데리러 갔었습니다. 갔는데 한가리에 중국 사람이 얼마나 있냐라고 물었더니 불법 체류 합해서 5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가리 같은 나라에 5만 명이면 꽤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한가리 이제 숙련 노동자들, 물론 저임금이 하면 숙련 노동자들이 서방에서 이제 위탁을 받아가지고 상품을 제조하는데 이 중국은 나름 이제 그 물류센터라든가 그런 데 욕심이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동유럽 전체 어떤 물류 네트워킹 그거를 강화하기 위해서 헝가리하고 체코를 아마 중점적으로 자기들 투자를 하는 걸로 그런 이제 설명을 들었었고 설명회 같은 것도 꽤 많았는데 거기에 한국 자본도 들어와 주길 바란다 중국에서 헝가리 쪽에 이제 없다 보니까 근데 거기 헝가리에 저희들 기업이 한 50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 LCD 그다음에 한국 타이어 유럽 본부가 거기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저희들 그 투자하는 기업들도 많고 한데 그래서 서방에서도 이제 중국 자본이 이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침투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동유럽도 지금 똑같은 국면에 처해 있거든요. 근데 서유럽은 사실은 이제 국제 금융기구는 미국이라든가 호주, 캐나다 이런 소위 말해서 그 우방국들부터 자본 유입을 촉진시킬 수가 있는데 동유럽은 그게 원활치 않다 보니까 그 틈새를 중국 자본이 노리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동유럽의 나라들 이름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오래전부터 유명한 나라고 그런데 실제 나라의 규모가 생각보다 다 많이 작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구 제일 많다 해봐 폴란드가 한 5천만 폴란드가 정도. 지금 3,800 넘더라고요. 3,800만. 루마니아가 조금 많은데 2,000한 4,500. 그다음에 나머지는 되게 헝가리도 900몇 만. 헝가리도 1,000만이 못 넘고 체코가 1,000만 조금 넘고 막 둘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나 이런 거를 보면 잘하는 나라다 해가지고 그 나라들을 익히 잘 알고 있죠. 한국 사람들은 또 관광지로 알고 있는데 근데 나라의 규모가 다
별로 크지가 않다. 그러니까 규모가 이 적은 나라들이 다들 이제 이렇게 조그맣게 독립해 있다 보니까 저게 경제 부분에서 별로 답이 없다. 규모라도 크면 이게 규모의 경제를 할 수 그렇죠. 있는데. 유고 같은 경우도 6개 공화국이 잘려져 나가지고 지금 거의 뭐 형편 국가 되는데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 뭐 관광 가지고 좀 뭐 나름대로 경제가 안정된 상태로 할 수 있는데 인구가 500만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대단한 나라지 않습니까? 월드컵 준우승에다가 그 조그만 나라가 대단하죠. 윈블던 우승도 한 친구도 있거든요. 조코비치인가. 그 친구 말고 그 전에 또 뭐 그전에 있었나? 또 있었고 그다음에 뭐 NBA 농구 선수도 크로아티아 좀 즐비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규모의 경제 때문에 최근에 한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리더 국가들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4개국이 소위 말해서 비셰그라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4개국이 사실은 이제 이걸 만들 때 한국이 많이 개입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 나라들이 물론 우리보다는 경제 규모가 작습니다만 나름대로 문화와 전통이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네 나라가 하나의 그룹으로서 한국하고 협력 관계를 맺겠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걸 저희들이 추진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외무장관 회의가 정기적으로 열립니다. 한국하고 비셰그라드.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아마 자기들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해왔던 그 자유와 그 민영화 정책 자체가 여러 가지 답보 상태에 머무르니까 한국의 어떤 그 성장 동력, 그다음 한국의 어떤 경제 발전 지표 이런 걸 갖다 자기들이 벤치마킹해서 근데 그걸 한 나라가 하기는 힘드니까 네 나라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하겠다 하면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폴란드, 체코, 헝가리 이런 나라들은 저희 기업이 상당히 제조업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유럽 내에서는 이 비셰그라드 4개국을 하나의 국가로 본다면은 한 6대 경제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영독불 3개국, 6대가 5대일 겁니다. 그러니까 영독불이 1위, 3위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허접합니다만 4위 정도인데. 그 다음 스페인이, 그 다음엔 스페인. 그런데 그게 지금 이 네 나라가 합쳐놓으니까 스페인을 제끼고 요 네 나라가 더 큰 경제권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유럽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자기들이 협력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그걸 이제 일본하고는 중국하고 하기는 이제 중국 같은 나라고 잘못하다가는 잠식당할 위험이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간에 이제 좀 이렇게 성장 동력을 못 찾고 좀 이렇게 경제금융 큽니다만 좀 침체기를 했었어. 그래서 이제 삼성 같은 데는 워낙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 뭐 헝가리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삼성 기업 하나가 헝가리 1년 국민 총생산보다 많은 매출액을 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배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만 정말 자기들이 필요한 거는 한국의 박정희라 그러더라고요. 뭔가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강한 리더십을 가진 오르반을 뽑아줬더니 이건 독재만 한다는 거죠. 계획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물론 이제 한국 박쥐 체제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장단점 있는 체제였습니다만 이제 소위 말해서 근대화, 성장 동력의 확보 이런 차원에서는 이제 한국의 경제 성장 모델을 굉장히 시구하는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 비셰그라드 4개국의 이거는 상당히 지금 성과가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지금 중앙 유럽, 동유럽 전체 합쳐가지고 자동차 생산 65%를 담당합니다. 이 네 나라가. 그런 점에서는 혼자 따로따로 놀기보다는 송의 말씀대로 하나의 협력기구를 만들면은 이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가 있죠. 그런 데서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일종의 자기들끼리의 내부 통합, 뭐 자기들끼리의 무관세 이런 부분으로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는 실제 진행이 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유럽이 그 경제나 정치 부분에서 쭉 이제 진행되어 온 전통이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지난번 이 경제 최대 전환인데 경제 정책이 어떤 식의 길을 걸었는가 하는 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폴란드, 헝가리, 체코 이 세 나라의 지금까지 있던 그 시장 체제 도입을 그 추세를 보면은 여러 가지 굴고 있긴 있었습니다만 나름 뭐 발칸이나 루마니아, 불가리아에 비해서는 뭐 나름대로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워낙 그 정치 제도가 취약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경제 정책 실패하면 4, 5년마다 정권이 바뀝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헝가리가 왜 제대로 살아남았느냐? 헝가리도 사실은 94년에 정권을 사회당한테 한번 뺏깁니다. 뺏겼다가 98년에 다시 우파를 되찾아오는데 제가 거기 있을 헝가리에 3년 근무하면서도 이제 유심히 관찰했었습니다만 헝가리는 좌우 이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경제 정책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으로 좌우의 어떤 그 이념적 스펙트럼이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자기들 경제 내부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데에서는 동일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헝가리가 나름 이제 안정을 취한 거고
나머지 국가들은 사실은 이제 그 체코 같은 경우도 소위 말해서 이제 수출 주도형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좀 성장 모델을 찾으려고 했었는데 외환 위기도 겪고 상당히 이제 풍파가 많았죠. 폴란드 같은 경우도 그와 유사한 높은 인플레라든지 그런 게 예전에 겪고 있는 상태였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 나라들이 일단 그 나토와 EU에 가입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 이제 안정화된 그런 기제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만 이제 문제는 그 EU 안에서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비입권, 부입권 생겨나는 거죠. 소위 말해서 구 동구권은 여전히 이제 못 사는 나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 동구권의 이제 그 운명이랄까 이건 참 처참한 게 과거에 이제 자본주의가 처음에 초기 단계 발생할 경우에도 동유럽은 항상 별 경쟁력 없는 곡물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때부터도 이미 어떤 그런 착취 내지는 종속 구조가 이제 원존하고 있었는데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농업이 발전하면서 그 자체가 사실은 공업력을 추동할 수 있는 그런 전제 조건이 됐었는데 자본주의가 그때 총체적으로 발전할 그 시점에 동유럽은 다시 옛날에 과거의 농노제를 회귀한 듯한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19세기 말에 엥겔스가 재판 농노제라는 표현을 써서 동유럽에 낙후된 이유. 그래서 여기에서 사회주의 혁명의 싹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이 굉장히 낮은 데다가 자본 축적의 수준도 낮고 그걸 지난 30년 동안 이 3개국을 중심으로 이제 발칸반도를 포함해서 동구권들이 무난한 애를 썼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안정화의 기조로 들어섰다고는 보기 힘든데 근데 이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말해서 자본 축적이 어느 정도 됐더라도 그 다음에는 소위 말해서 한국의 어떤 그 현대라든가 대우라든가 이게 추동할 수 있는 트로이카 같은 그런 또 선제적인 기업들이 필요한데 폴란드, 체코, 헝가리는 어느 나라도 그런 어떤 그 대단한 거대 기업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이 자본력이 워낙 없다 보니까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은행을 전부 서구 자본이 잠식하고 있거든요. 제일 큰 6대 은행 중에 4개를 서구 자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중규모 은행들은 무려 70%를 서방 은행들이 다 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주도적인 경제 정책 그다음에 어떤 분야를 점에서 우리가 어떤 고유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도 이견이 많고 그걸 일일이 서구 자본 소위 말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서구 자본의 이해에 맞춰서 자기들이 경제 성장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 한계를 이제 타파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일단 독자적인 그런 경제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단초가 아마 비셰그라드 4개국 같은 그런 움직임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타진해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제 경제 불황이라든가 경제 위기가 가속되다 보니까 과거에 그 공산당들이 지금 약간 변형됐다고 합니다만 이제 사회당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항상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경제 정책이 원래대로 이제 되지 않으면 이제 좌파들이 득세해가지고 난리를 치죠. 근데 이걸 갖고 우파들이 이제 제대로 견뎌내고 그다음에 이제 중도적인 시민들이 지금 당장 약간의 불안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특정 정권이 경제 정책을 추동하는데 이제 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4, 5년마다 정권이 바뀌어가지고는 지속 가능한 그런 정책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취약한 어떤 그 정치 제도,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서구 자본에 비해서는 모자라는 자본 축적의 양 수준 이런 게 아마 동유럽의 구조적인 한계라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거부화 경향도 있고 그죠? 지금 뭐 수장님 말씀하신 그 특히 코로나라든가 그다음에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이제 극우화 경향은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인데 문제는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경제위기 오면 당연히 극우 세력이 날뛰는 게 지금까지 현상이었거든요. 근데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공산당 세력이 지금도 이제 남아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극우 세력이 이제 바로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와 동시에 경제위기가 생길 때마다 좌우 대립은 서쪽보다는 더 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참 어려움이 정치적인 한두 개가 아니고 네. 경제가 이제 세태가 될수록 권위주의 독재화 경향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부패 제가 헝가리에 있을 때 이제 그 트랜스페런시 기구라고 어떤 그 나라의 어떤 부패 지수라든가 투명성 기구 그 관계자들 넘어왔는데 이게 정말 부패가 이게 지금 처치고 올라가는 그런 상태까지는 이게 세월이 지나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이게 전혀 나아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표가 나올 건데 제가 이제 그 동구권 나라들하고 이제 그 과거에 지금 현재 사회주의권을 포함해서 그 국가들의 어떤 부패 지수하고 경제 수준하고 차이를 갖다 비교하면 표를 하나 만들어 봤었는데 왼쪽이 이제 부패주 순입니다. 그러니까 1위가 제일 이건 뭐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1위에서 10위까지는. 그다음에 이제 숫자가 내려갈
내려갈수록 이렇게 안 좋은 건데 혹시나 싶어서 이제 1인당 국민소득표를 이제 대조하는 식으로 이렇게 표를 만들어봤습니다만은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규모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 발틱 삼국은 상당히 상대적으로는 민주화 수준이랄까 투명한 그런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또 나름대로 그 노력을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이제 공업 생산력이 조금 뛰어난 폴란드, 체크, 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이 좀 낮습니다. 지금 물론 뭐 40, 50위 정도고. 그다음에 이제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69위를 갖다 나란히 하고 있고 중국이 78입니다만 이거는 좀 앞에 1이 하나 더 뭐 이게 좀 더 이제 밑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지금 중국이 이제 뭐 떠오르는 경제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금융기구에서 막 그런 식으로 프리미어를 얹어준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뭐 알바니아, 베트남 국민소득도 비슷한 상태고요. 아주 낮은 수준이고 우크라이나는 아까 뭐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이게 어찌 보면은 지하자원이라든가 경제 여건이 가장 이제 유리한 그런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이제 국가를 위기 상태로 뭐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이런 나라에 자주 하면 안 된다는 대표적 케이스가 우크라이나 같습니다. 국민소득도 지금 4,000불도 되지 않은 상태고요. 117위 정도의 이제 부패 순위니까 이게 굉장히 낙후된 나라입니다. 뭐 러시아는 129. 거기에 보면 아제르바이잔 이거 독재가 유지되고 네네 있죠. 맞습니다. 뭐 기름이 많이 나는데 바쿠. 예. 러시아가 또 지금 보니까 129등이. 이건 뭐 저 순위가 오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패 지수가 아마 그 무디스의 신용평가 그하고 거의 아마 비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북한은 놀랍게도 이 베네수엘라를 제쳤습니다. 저는 지금 180개국 조사하면 180위로 떨어질 줄 알았는데 170등이네요. 예, 170인데 베네수엘라가 지금 북한보다 못하니까 이 나라가 어느 정도인지 아마 대충 감이 잡힐 것 같습니다. 대략 우리가 저기 동유럽을 바라보는 그 나라들의 조금 순위가 그대로 뭐 거의 반영이 되네요. 네. 그런데 벨라루스만 조금 거짓뻥이 있는 것 같고. 벨라루스도 지금 이게 뭐 독재 국가고 심지어는 자기들은 뭐 러시아로 복속 국민 투표를 하면은 러시아로 들어갈 가능성이 그런 많은 나라고. 슬로베니아만 좀 특이합니다. 유고슬라비아 그 독립한 나라 중에는 뭐 국민소득 25,000불 되는. 또 뭐 이탈리아에 붙어 있고. 뭐 지리적으로 좋죠. 오스트리아. 소국이 있고. 자, 그래서 결론을 좀 한번 내보시죠.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이해 편의를 위해서 먼저 결론 부분들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제 위기라는 건 계속 주기적으로 저희 현대 사회에 찾아오게 됐는데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이제 소위 말해서 근대 국가로서의 자질 또는 그 나라의 경제력의 수준 이런 걸 다 반영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동유럽 같은 경우는 좀 이중적인 위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위 말해서 극좌 세력이라는 게 그게 힘을 못 쓰기 때문에 극우에 눌려가지고 지금 현재에서는 여러 가지 그 정당 분포라든가 집권당의 우파 정당 또는 강성 우익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될지 관심사가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과거 그 공산당 세력도 꽤 이제 잔존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 이 친중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영미를 비롯한 이 자본주의 세계시장 경제로 실험을 해봤지만 이거 제대로 안 돌아갈 가능성이 많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 예. 그래서 일부 이거 옛날로 다시 통제 경제로 돌아야 된다라는 게 부분적으로 먹혀들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예의주시해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잦은 정권 교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게 지난 30년 동안 이건 아마 유권자들의 어떤 그 부평초와 같은 그런 어떤 심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좀 이게 인내라 할까 끈기가 좀 없는 지역 같습니다. 슬라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나라들은 보면은 전쟁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보면은 외기 쪽에 침입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결속력을 나타내는데 자유권을 주고 너가 뭘 창조를 해봐라 이러면 굉장히 헤매는 족속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그 자유나 기회,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잘 맞았던 그 교육열만 있다면은, 그리고 인프라를 어느 정도 갖출 수만 있다면은, 뭐 서구 자본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데, 그나마 헝가리가 성공적이었던 거는 그 민영화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외국 기업의 제3자 매각하는 포션은 가장 많이 늘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외국 기업, 외국 투자자들한테 자국의 기업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려면은 노동 유연화 정책을 써야 되죠. 너희는 이제 감원도 쉽게 할 수 있다. 근데 그런 조건들을 달았기 때문에 서구 자본들 헝가리에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거 구공산 시절처럼 우리 그때는 완전 고용이어서 우리도 이제 뭐 계속해서 완전 고용을 유지해야 되고 성장률보다도 더 높은 임금을 계속 요구할 거야라고 한다면은 불가리아, 루마니아 이런 나라의 거대
소비 자본에 들어갈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유럽은 그 자기들이 어떤 나름 이제 중동이나 아프리카보다는 교육 수준이라든가 조금 낮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이제 자산으로 해서 외국 자본들한테 좀 더 매력적으로 보여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고 그다음에 발칸반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오히려 또 옛날로 더 퇴행적인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으로 어찌 될 건가 하는 거는 이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가장 그나마 성공적인 실험을 하고 있는 거는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4개국에는 비세그라드 4개국.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거 정기적으로 지금 이제 뭐 안보라든가 경제라든가 협의체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세그라드 4국이 어떻게 앞으로 발전하고 진행될 건가를 보면은 동유럽 전체에 이제 청사진이 떠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이 나라들 주로 이제 금융을 장악하고 네. 이제 이 틀어 먹으려고 하는 서유럽의 이제 탐욕적인 금융 자본이나 이런 것보다는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제조업을 갖다가 주로 이제 기지로 삼고자 하는 이런 나라, 뭐 그렇지만은 뭐 패권을 추구하는 중국 같지 않은 한국 정도의 나라가 이 나라들이 일정하게 제조업 기반을 육성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죠? 관광업이나 이런 것만 갖고 먹고 살 수도 없고 뭐 농업국가로 가기에도 땅도 작고 그러니까 결국은 일정하게 제조업을 육성시키고 그래서 그 나라 사회 안에서 이제 분할을 해서 체코는 어떤 부분의 제조업, 뭐 폴란드는 어떤 부분 이렇게 해서 그걸 무관세로 서로 돌리면서 그러면 이제 다 합치면 인구가 한 뭐 저기 보니까 4천, 5천, 한 5,500만, 6천 대가 한국보다 조금 크겠네요. 한국보다 조금 큰 정도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는 이게 규모 경제가 작용을 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신자유주의에 의한 세계적 규모의 어떤 노동분업 이 체제 자체는 과거처럼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10년 그 이전에도 이제 그 우리 한국 같은 나라 그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우리는 가난할 때 질은 좀 떨어지는 우리가 노트 만들고 공책, 책받침 다 만들었었다. 근데 지금 이 헝가리 같은 나라는 체코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애도 소위 말해서 경공업이라든가 이런 게 완전히 이제 발전시키지 않다 보니까 그 비싼 독일제 물건들 다 수입해서 쓰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소비 물가는 점점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만큼 그에 비해서는 똑같은 임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서방에 비해서는 이제 소비 수준이 낮다는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소장님 말씀하신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뭐 유럽, 서유럽 말할 것 없이 동유럽도 결국 제조업을 갖다 지금 회생시키지 않으면은 고용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얘들이 하나 이제 다른 최근에 이제 기업들한테 하는 매력 포인트로 작동되는 거는 전 세계 어느 지역에 비해서 그나마 교육 수준이 좀 낮다는 겁니다. 영어도 좀 가능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스타트업 기업이라 해가지고 자본량은 그래 많지 않습니다만 똘똘한 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로 이제 IT 산업이라든가 4차 산업 분야에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매력 포인트로서는 동구권이 충분히 지고 있고 서유럽은 선진국은 이미 포화 상태라서 들어갈 가능성이 없고요. 그나마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동구권이 아닐까라는 그런 조심성의 분석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빨리 활로를 찾아서 정상적인 어떤 국가로 가기 위한 다양한 모색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 고생 많이 했는데 체제 전환 이후에도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 내수 시장이 약하다는 게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제가 헝가리에 있을 때 거시기에는 한국 기업들이 거기서 생산을 합니다만 헝가리 노동자들이 이제 고용해가지고 뭐 나름 괜찮다 그래. 심성이랄까 노동 이제 근로 의욕이라든가 괜찮은데 결국에는 그 장시간이 걸쳐서 물류가 이동하고 난 다음에 서유럽에서 소비가 되거든요. 근데 동유럽 자체는 이제 소비 시장이 작아서 그렇게 비싼 그 부가가치 높은 상품들을 소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게 물류비용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헝가리 끝자리에 있다 보면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물건 하나에 100원을 만들면 그 중에 50원이 물류비용이 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이제 한국 기업 업체들은 물어보니까 헝가리가 리미트 같다. 더 이상 동쪽으로는 못 간다. 불가능을 울문에 가면 임금비는 싸질지 모르지만 물류비용이 워낙 많이 나는 상태고 그다음에 거기는 도로 사정이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EU 뭐 10년 전부터 EU 자금 받아서 도로를 다 닦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왜 러시아가 화가 나가지고 가스 송유관 다 끊이지 않습니까? 근데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작살이 났었거든요. 근데 헝가리는 좀 살아남았더라고요. 근데 왜 살아남았냐 했더니 저장고를 갖다 그 가스 저장고를 온 사방에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이제 준비하는 그런 태세는 잘 갖춰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 이후에 대만과 뉴질랜드를 비교하는 나라가 있어요. 둘 다 코로나 1, 2등 모범생인데
대만은 제조업이 탄탄하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맞습니다. 요즘 제일 예, 좋고 네, 네. 뉴질랜드는 정치 시스템도 선진적이고 네. 다른 거 다 뛰어난데 이게 제조업이라는 부분이 워낙 인구가 작아가 한 600만 뭐 이렇게 해서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네. 또 목축 관광에 치중되고 그러니까 뭐 주변에 같이 할 나라들이 없으니까 네. 그건 뭐 제조업이 안 되니까 네. 뉴질랜드 경제가 네. 관광이 막히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런 부분 속에서 그 동유럽이 참고할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특히 폴란드,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기초과학 수준도 상당히 높거든요. 기초과학 수준도 높죠. 그래서 제가 같은 헝가리 제가 거기 헝가리 있었기 때문에 헝가리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심지어 지금 노벨상 14명이 나왔습니다. 헝가리. 물론 이제 헝가리계 미국인이 절반쯤 됩니다. 절반쯤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도 그 나라의 엄청난 어떻게 보면 역으로 생각하면 자산이지 않습니까? 자산이네. 미국에 있어서 헝가리 소사이어티나 체코 네. 소사이어티나 폴란드 소사이어티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로는 그 헝가리계 물리학자들이 없었으면 원폭 만들기 어려웠을 거라는 이야기했을 정도로 상당히 이렇게 인적 자원들이 풍부한데 아직은 이 사람들 이거 풀리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그 비스마르크나 박정희 같은데 철근 통치 내지는 피와 철 뭐 이런 강권력이 필요한 건지 제가 만난 사람들은 다 뭐 그런 면에서는 박정희를 원하고 있더라고요. 헝가리도 그렇고 체코도 그렇고 자기들은 뭐 우리는 비판하는 사람이 많은 역사가 예. 우리나라에서는 희망사항이 돼가고 있다. 참 느낄 바가 많습니다. 자 오늘 이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